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소련 해체부터 지금까지의 러시아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사임을 발표하는 날 러시아 국영방송은 마지막으로 소련 국가를 방송했습니다. 해무한 시클이 그려진 소련 국기가 역사적인 종말을 보였고 3세계 러시아기가 개항됐습니다. 소련이 해체됐지만 그 이후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종주국에서 사라지고 서구의 자본주의가 밀려왔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러시아 연방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빨간색의 반대말은 파란색이 아닙니다. 세상에 선과 악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색깔로 이야기하자면 빨간색 외에도 회색도 있고 녹색, 노란색, 보라색, 회색도 존재합니다. 공산주의가 사라지긴 했지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그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도라 상자에서 나온 괴물들은 지금까지도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Если жизнь тебя обманет, не печалься, не сердис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도 노하지도 말라는 시로 유명한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동상이 바라보고 있는 모스크바 푸시킨 광장 바로 앞에 맥도날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련 해체 직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러시아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맥도날드 햄버거는 하루 일당의 반 정도 하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삶은 그 이후 긴 시간 동안 러시아인들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속이는 정도가 90년대 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90년대 러시아는 아마도 베네수엘라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생활고가 말도 못했습니다. 나라가 바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쓰레기통을 뒤질 정도였습니다. 밤이면 도둑과 강도가 들끓어 치안도 엉망이었고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쓰러져 인사불성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루블의 가치는 폭락해 당시 러시아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말보로와 청바지를 잔뜩 준비해 가서 팔면 제법 쏠쏠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승전국이며 미국과 자웅을 겨뤘던 초강대국 소련의 말로는 아주 초라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등장하기 전까지 거의 10년 동안 소련 해체 후 러시아의 지도자는 보리스 옐친이었습니다. 냉전의 패전국으로 전락한 뒤 보리스 옐친은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러시아를 서방의 세계 질서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때 러시아는 사실상 미국의 속국으로 변했습니다. 1996년 선거에서도 옐친은 서방 세계와 미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의 망한 나라나 다름없었던 러시아는 더 망합니다. 재정 위기를 넘어 파산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옐친은 1997년 미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G7 경제 대화에 참석하게 되고 이듬해에는 IMF의 지원으로 러시아가 서방 선진국이 됩니다. G7에서 러시아를 더해 G8로 확대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거덜난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1991년부터 98년까지 러시아 GDP는 30% 정도가 잘렸습니다. 자본도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1,500억 달러가 이 시기에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의 지원을 받는 옐친 정부는 가격 자유화와 국유 기업의 사유화, 루블 안정화 같은 급진적인 경제 개혁을 시도합니다. 러시아 올리가크가 부의 대부분을 독차지한 것도 이때입니다. 올리가크는 스포츠팀부터 석유 메이저까지 장악했습니다. IMF는 이 같은 급진적 경제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국유 기업을 사유화하자 러시아 경제는 일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해졌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 주체할 수 없었고 빈자는 하루 살기가 버거웠습니다. 범죄와 부패가 넘쳐났습니다. 농업도 붕괴돼 97년까지 식량의 3분의 1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병폐인 올리가크의 전횡도 옐친 시대의 유산입니다. 한때 강한 군세력으로 나치의 베를린까지 점령했던 러시아가 독일의 인도적 지원에 의지해야 하는 처참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는 줄곧 서방의 원조에 의지해야 했고 나토의 동진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라이벌 소련의 해체로 힘의 균형이 사라지자 세계는 미국의 동무대가 됐습니다. 옐친 시기 러시아는 서방 기득권 세력에 봉사하는 몇몇 정치인과 올리가크가 통치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런 경향은 KGB 출신이며 민족주의자인 푸틴이 등장하면서 그나마 많이 나아진 겁니다. 90년대 들어 서방 측은 러시아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 보안군은 체첸과 다게스탄의 분리주의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많은 지역들이 자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몇몇 구소련 연방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몰도바, 카프카주와 중앙아시아 같은 구소련 연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가장 다행인 것은 1992년 우크라이나가 3,000개 전술핵 탄두를 폐기하도록 유도한 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벨라루시를 지정학적 영향권 하에 유지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2019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크림 병합을 경축하기 위해 바이크 행렬 선두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푸틴을 응원하는 바이크 부대는 트럼프 지지 마가 캐러반과도 비슷합니다. 영어로 나이트 울브스, 밤의 늑대인데 전 세계에 동호인 조직이 있는 민족주의 단체입니다. 2014년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을 러시아로 병합했습니다. 당시 서방 세력은 제재까지 가하며 반대했지만 푸틴은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지리적으로 크림은 우크라이나에 속한 조그만 반도지만 러시아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크림이 우크라이나에 속하게 된 계기는 후르시초프 때문입니다. 꾸르스크 출신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유년 시절 대부분을 보냈던 후르시초프가 행정구역상 우크라이나에 편입시켰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로 변두리란 의미입니다. 그라이가 지역, 우가 영어로 sub 내지 around를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는 사천관계입니다. 사투리 정도 차이여서 서로 알아듣습니다. 크림이 낳은 대표적인 명사는 빼어난 미모로 널리 알려진 크림 검찰총장 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입니다. 러시아계로 푸틴도 총애하는 포클론스카야는 강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당국은 그녀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포클론스카야는 헌법상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면서 러시아계가 다수인 크림이 러시아 땅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는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녀를 묘사한 아니메가 상당한 화제를 모으면서 일본어로 비진스기로 소쇼, 너무나도 미인인 검찰총장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후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대국의 면모를 다시 갖게 됐고 대내적인 살림살이도 나아졌습니다. 2020년 말 푸틴은 경제 문제를 묻는 독일 투자회사의 경제학자에게 이를 당당히 밝힌 바 있습니다. 집권 20년 동안 경제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수도 모스크바만 발전한 거 아니냐. 모스크바 60, 100km 외곽으로 나가면 서방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해 큰 돈을 버는 파이프라인 근처에 살면서도 정작 그들은 난방할 가스에 접근하지 못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독일 경제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지역적 경제 격차를 해결해야 하고 국민들을 좀 잘 살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비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메모하던 푸틴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질문이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습니다. 2000년과 2020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발전 수준과 안정성에서 천양지차라고 설명하면서 집권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로 심지어는 100%가 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4%로 억제해 안정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엔 정부 부채가 1360억 달러, 금과 외환 보유고를 포함한 국고는 12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국고가 5850억 달러에 부채는 이 수치의 3%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2000년과 2020년은 경제의 질이 천양지차라면서 국민들의 수입도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빈곤선 아래에서 사는 국민도 당시에는 4200만이었는데 지금은 2000만 명으로 반 이상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빈곤 인구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또 반이 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독일 경제학자가 지적한 난방용 가스 공급 문제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연방중앙지역에서 85%, 다른 지역에서는 70%라면서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스 가격은 수출 가격의 내수용보다 훨씬 비싸다면서 국영회사 가스프롬과 정부 재정을 넉넉하게 만든 뒤 차츰 이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외국 기자나 국민들을 만나 정책을 설명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수치까지 들어가면서 국가 경제 교육과 발전에 대한 비전을 설명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